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되돌아보면 고비 때마다 후회가 남기도 하고 또 예쁜 즐거운 추억이 남기도 했을 겁니다. 나 나중에 죽고 나면 제삿날을 기념하지 말고 아빠 생일을 기억해 주면 고맙겠다.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했어야 되는 말. 근데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뒤에 이제 장롱을 정리를 해보니까 깨끗해요. 미리 다 준비하셨구나. 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가 죽음은 피해야 하는 것일까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 어느 쪽이세요? 근데 이제 뭐 생물학적 한계를 지닌 인간 입장에서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다 보니까. 미룰 수 있는 거죠. 뒤로.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순간을 제 마음대로 재단을 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룰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의 어쨌든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실은 죽음이라는 게 미룬다고 해서 미뤄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맞이하고 닥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책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현재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결국 삶을 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런 결론을 도달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제가 생각하는 죽음 공부라는 거는 책에도 썼던 것처럼 매일매일을 새롭게 사는 방법이 저는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루는 이 똑같은 하루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 순간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게 과연 결국 죽음 공부고 그게 결국 나중에서는 죽음을 그냥 서서히 맞이하게 되는 그런 방법인 거지. 그리고 죽음을 이렇게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환자분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같은 상황이면 어차피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면 그래 뭐 나도 나이가 64인데 삶을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오늘 하루를 뭐 어차피 진료하러 나왔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좋게 읽어봐 주셔서 또. 자, 그럼 많은 죽음을 옆에서 봤을 텐데 가장 후회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은 환자들이 임종이나 가족들이 임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제가 임종을 뵀던 분들은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튜브 꽂고 아니면 이렇게 보호자 의식 없는 채로 이렇게 그 사망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했어야 되는 말. 소위 해서 뭐 유언이 되면 유언이 될 수 있겠고 뭐 그런 감사함과 미안함에 대한 그런 표시, 최소한 그런 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게 그게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상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가족들하고 우리가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주제로 잡아야 될까요? 뭐 저는 밥상머리에서 어린애들하고 죽음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혹시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랑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또 제 나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르신들하고는 있잖아요. 예, 어르신들도 얘기 잘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그래요? 예,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밥상머리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런 식으로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은 이제 내가 만약에 연명 중단을 하게 나는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숨을 못 쉬거나 심장이 잘 안 뛰거나 그러면 나는 연명 중단 하겠소 해가지고 연명 치료 중단 동의 치료를 딱 하기로 한 신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서는 반대를 동의는 안 하죠. 대개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지. 그게 아니라 이제 환자가 이미 누워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뽑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보호자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참? 이제 뭐 물론 뽑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 측에 대해서 해코지를 당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보호자들 설득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그러면 많거든요. 본인이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미리 나 여기 사인했어. 네, 맞습니다. 여기 시비하지 마. 예, 맞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명확하게 전해야 되겠네. 전해야죠. 본인만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웰다잉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만 잘 죽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게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특히 가족 관계는 사람이거든요. 뭐 끊을 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족분들과 어떻게든 헤어짐의 정리를 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뭐 애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내가 눈 안 뜨면 제삿날이니까 나 나중에 죽고 나면 제삿날을 기념하지 말고 아빠 생일을 기억해 주면 고맙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례는 이렇게 치러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아빠가 죽으면 화장을 해라. 화장을 하는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뿌리는 것도 싫고 뭐 그게 다 싫으니까 수목장도 싫고 그냥 한 10개 정도로 분구를 해서
아빠가 다녔던 전국의 10대 명산에다가 가서 이렇게 조금씩 뿌려달라 그랬더니 아빠 그거 내 살아 생전에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대단히 디테일하신데요.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거 뭐 그거 환경 오염 되겠어요. 그 아들 하는 얘기가 국립공원에 뿌리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뭐 각자 원하는 방식인데 매장보다는 화장이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장례 문화라는 거 왜 이제 그 들어가서 뭐 발인 3일 하고 그거요? 어떻게 하고 저는 그런 뭐 명하고 전통은 기본적으로 하던 일이고 그 장례 풍습이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망자를 모르는 분들은 초대 안 했어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장모님 얼굴 아는 사람, 물론 저도 알고 장모님도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이 사람이 우리 장모님 얼굴 한번 봤던가? 봤다고 하면 내 지인들 중에 내가 연락을 하고 우리 장모님 얼굴 전혀 몰라. 그러면 연락 안 했어요. 실제 그래서 장례식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요? 장례식의 의미라는 게 결국 어떤 망자의 고인을 추모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위로하고 약간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3일장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왜 3일장이 나오게 됐는지. 그건 원래 그 조선시대 때는 뭐 보름도 하고 예, 뭐 그래서 그게 치료도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올라오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게 가장 근본적인 거라서 실은 지금의 전국의 일일 생활권이 된 와중에 이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 안에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주는 향주가 입고 있는 그 굵은 제국이라고 이렇게 네. 해서 그 완장 차는 거 이것도 어쨌든 일본 시대부터 그렇게 나왔던 완장 차는 그래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 옛 고전 풍습에 따르면은 말 그대로 그런 전통이라면은 실은 이제 전통 시절에는 우리 원래는 고인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바지 근데 저고리 이렇게 지금은 삼배 옷을 삼배 입히잖아요. 옷을 입히죠. 원래 그게 그렇죠. 이제 삼배 옷이라는 거는 옛날 이제 그 굵은제복 자체가 실은 이제 그 망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불효자의 마음으로 원래는 상주가 입는 그치, 옷인데 나는 철학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망자가 입는 걸로 바뀌기 슥 바뀌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비싼 비단 옷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반함이라고 뭐 이렇게 뭐 분춤을 나오는 거 코에다가 엽전이나 쌀 넣고 이러는 것도 실은 옛날에 이제 이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싶어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3일 동안 안치를 해놓다 보니까 이제 식출물이 막 나오니까 이제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넣었던 거고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몸 이렇게 묶는 그런 것 시체를 묶는 염하는 꽁꽁 것 묶죠, 이렇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묘지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시체가 안에서 돌아다니고 흔들거리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제 묶어놨던 건데 지금처럼 이 장의차가 이렇게 쭉 갔다가 실어내고 약간 그런 과정이면 이게 굳이 이렇게 묶을 필요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걸 왜 해야 되냐는 생각을 해보면은 실은 제 입장에서는 야 이게 미국 장례식 스타일 자체가 약간 되게 그 실용주의고 깔끔한데 왜냐하면 저희 그 영정 사진이라는 것도 실은 영정 사진 뒤에 원래 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 관은 다 저기 따로 있죠. 그렇죠. 이제 관은 따로 있는데 거기서 그 영정 사진만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러면서 그 앞에 놓는 그 꽃하는 영좌라는 것도 실은 우리 전통의 방식에 따르면 원래는 생화를 원래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수파련이라고 그냥 종이꽃만 종이꽃 맞아요. 썼었는데 옛날에 그 저기 그 관 앞에다 종이꽃 네, 놨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국화나 이런 거 다 바뀌었던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막 뭐가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네.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추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그 망자 정말 살아생전에 화장 곱게 하고 이쁜 옷 입혀서 관 앞에다 모셔놓고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그 앞에서 추모하고 추도식하고 그러고 나서 뭐 화장을 하든 뭐 모시고 나서 집에 와서 다 같이 이제 그분들을 기리면서 위로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깔끔. 그래서 실은 이게 2일, 3일 걸릴 필요도 없고 하루만 대부분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어떤 장례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쨌든 슬프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3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1일 생활권이고 하루 만에 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러고 있나라는 그런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그러고 보니까 저랑 일치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네요. 저는 그 꽃을 할 때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집안의 큰 상이 장모님 상이었으니까 장모님 선상했을 때 꽃을 좀 단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문객도 안 받겠다 그러고 꼭 가는 사람만 연락하자 이제 그러다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 장모님 꽃을 되게 좋아했거든. 야, 그 장모님이 맨날 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마지막 가는데 돈 좀 더 쓰더라도
좋아하는 꽃으로 좀 쫙 깔자.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의견들이. 예. 그래서 이제 또 전화 그렇게 연락하는데 본인이 이제 원장님께서 하고 싶어도 주변에 이제 상주들이 생각이 또- 달라서 그럼 뭐 아이 그래도 뭐 좀 좋게 해야 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하고 근데 또 그런데 올리는 또 꽃은 또 하얀색 꽃만 쓰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 뭐 아닌가요? 노란색 꽃도 좀 썼던 것 같아요. 아 잘하셨네. 예, 노란색 꽃 빨갛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예, 노란색 꽃은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양쪽에 노란색 꽃 하나씩 놓고 좀 예쁘게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문이 많은 사람, 내 아는 사람 연락 보니까 애매해도 전화를 해. 네. 문자를 하죠. 대부분 오거든요. 아, 조금 이제 장례식이 조금 더 커졌긴 했는데 뭐 연세가 워낙 94세 돌아가셨으니까 망자의 친구는 거의 없고 네. 근데 뭐 대부분 그 이제 자식 또래들이 왔다 가는데 이렇게 슬프지 않은 맞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제가 원하는 장례식도 그렇게 슬프지 않은 장례식으로 그냥 고인을 추모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제 위로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저희 부모님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두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굳이 영정 사진 하나만 해야 되나?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동영상이나 맞네. 돌아가면서 쭉 보고 나는 그분의 살아생전 좋았던 그런 환경을 보면서 보는 게 그게 정말 진정으로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저는 그게 자체가 떠나보내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됐든 제가 됐든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을 어쨌든 기억 조정이니까 네. 큰 스크린 여러 대 놓고 이제 쭉 해서 돌리면서 그분이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노래들 이렇게 쭉 틀어내면서 그렇게 그냥 제가 그때 장모님한테 돌아가실 때 우리 장모님 정말 몰라하셨거든요. 침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묻지도 않고 우리도 대답 안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댓글 보니까 반응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예. 예. 원장님 무슨 얘기 특별히 들으신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보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모님이랑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케미가 이렇게 합이 잘 맞았던 네. 이유 중에 하나도 실은 이제 장모님께서 뭐 그때 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정상이었어요. 멀쩡했었어요. 애매모호하니까 뭐라 그랬대. 에이 괜찮아요.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저는 자세한 상황을 모르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 연세에 그렇게 인지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말씀을 안 드리는 것도 서로 간에 어쨌든 룰을 지키는 차원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제가 만약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공감이라든지 내가 그 환자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그 책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런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 환자한테 속임으로 인해서 환자 스스로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어쨌든 그 적정 타이밍을 시간을 놓치는 게 너무 허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허둥대지 않고 시간을 충분하게 알차게 써서 그 부분이 그 결승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승선의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잘 헤어지는 그런 웰다잉의 과정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던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뒤에 이제 장롱을 정리를 해보니까 깨끗해요. 미리 다 준비하셨구나. 아신 것 같아요. 에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말기 임종쯤 되면 이렇게 그 요양원에 모시잖아요. 치매 말기도 모시고 어떤 질병의 말기도 모시는데 그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식들이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러는 게 불효자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에서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치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기 익숙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근데 실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들 그 환자한테만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되다 보니 그렇죠. 네, 생업이 있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돈 벌어야 될 그런 시기에 집에만 그렇게 있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거짓말,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인 거죠. 뭐. 거짓말로 이제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자제분들 유치원 보내지 않냐, 유치원 보낼 때 죄책감 가지느냐, 유치원 보내듯이 그냥 우리 부모님을 좋은 곳에서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낼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과정조차도 웰다잉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면 두 분이서 잘할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배우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그런 어떤 죄책감과 그 불효심에 대한 어쨌든 후회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이구지구 안고 하다 보면 결국 제 보호자분들 와서 외래 와서 이제 약만 타가서 가시는 분들 보자 보면은 막 헬스케 가지고서는 막 잠도 못 주무시고 그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차라리 제 핑계 대시고 음. 의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리고 또 그분한테는 또 말 그대로 어쨌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당신 유치원 보내는 것처럼 요양원으로 보내시라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밖에 남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할 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신이 좋은 곳에서 보내놓고 자주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점점점 소위 얘기해서 정을 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 요양원에 가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의지도 없고 인지도 없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 그러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치매 같은 경우에 네. 멀쩡하시는 너무 멀쩡해. 그다음에 이제 치매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그럴 때는 인지 장애가 있을 때는 그런 상태면 좀 보내기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멀쩡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의사 핑계를 대면서 의사가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서 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짐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썼던 것처럼 걱정 인형 하는 것처럼 의사를 걱정 인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보내지라. 그래서 최소한 나는 이거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뭐 짧게는 1년 뭐 결국에는 몇 년이 될 수도 10년 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스스로 너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보호자한테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고 최종 선택은 환자나 보호자가 하는 역할이다 보니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실은 저는 그분들만의 작별 인사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시고 힘들어도 모시고 그렇죠. 있는 것도. 네. 그것도 본인이 끌어안을 수 있는 뭐 어쨌든 그르심이 되면 뭐 어쨌든 환경이 되기 때문에 끌어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의사만 믿고 저렇게 했다가 갑자기 한자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은 또 얼마나 후회와 회한이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주변 지인이냐 나조차도 이게 오늘이 오늘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눈 뜨면 생일이고 눈 감으면 제삿날인 것처럼 네. 자, 두 번째 큰 타이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사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이거 선생님이 한 얘기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의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이제 원장님도 의사니까 아시겠지만 의사라는 게 결국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말인즉슨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결국 확률의 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정하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했더니 몇 프로가 좋아졌다라고 누가 논문에서 발표를 하면 다른 의사가 그걸 따라해보고. 따라해보고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똑같이 논문을 쓰고 아니면 아닌데 그럼 반대는 논문을 쓰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디베이트가 쭉 있다가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이게 메타데이터로 큰 데이터가 되면 누가 그걸 보고 이게 이 병은 80%는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20%는 이렇게 좋아지더라. 그런 과정에서 실은 의사가 말이 100% 맞다? 는 아니잖아요. 100%는 아니죠. 잘해봐야 80%죠. 네. 70%만 넘어도 훌륭하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의사 고충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직업적 한계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대뜸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뭘 알아서 잘 되면 무조건 좋지만 알아서 잘못되면 그때부터는 네. 또 뭐. 그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을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실은 제가 모든 외래 환자분들 약을 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 약은 당신이 왜 먹는 거고 네. 이 약은 당신이 왜 먹는 건데 당신 먹어봤을 때 내 몸은 좀 이런데 좀 아닌데 그러면 평가하고 다음에 왔을 때 이건 약은 좀 빼주시고 네. 요건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시라. 그게 당신이 환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의사는 말 그대로 저기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지를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지 이걸 의사한테 운전대를 맡기지 마시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의사한테는 정보를 받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쨌든 약은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추정할 뿐인 거고 당사자가 느껴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우리가 같이 토의하고 상의해서 나아가야 되는 게 환자로서의 역할인 거지. 대뜸 와서 그냥 그랬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래버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다시 설명드리죠. 이 약은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의사 너무 믿지 마시라. 내 말조차도 믿지 마시고 그래서 저한테 진료 보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내지는 뭔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하면 되게 어렵다는 듯이 딴 데 가보면 안 되겠냐. 가시라고. 소견서 다 써서 갔다가 또 안 좋으면 또 다시 오시라.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쇼핑이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가셨다가 아니면 나한테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해서 보시다가 언제든지 오셔서 열려 있으니까 나는 도와드리겠다. 잘 맞는 병원 가면 돼요. 예, 나랑 맞습니다. 궁합 맞는 예, 의사가 맞습니다. 환자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합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자, 죽음을 어차피 이제
앞서고 있죠. 샘 나이만 아직까지 죽음 좀 멀리 있어요. 근데 제 나이만 돼도 모릅니다. 아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평균적인 논리로 따지면 20년 정도 제 앞에 남아 있는 수명이 보이는데 잘 준비하는 죽음?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 잘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도 뭐 자네는 뭐 앞으로 좀 더 나보다 더 남아 있으니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죽음에 네. 앞뒤 없고 순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런가요? 노화와 관련된 어쨌든 본인의 어쨌든 신체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실 뿐인 거지. 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일 당장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난 살았는가? 라는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재밌게 잘 살았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는데가 아니라 여태까지 재밌게 잘 살아왔으면 뭐 지금 당장 죽어도 후회 없는데 뭐 좀 더 살면 말 그대로 남은 삶을 여생처럼 살아가는 느낌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은. 2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냥 죽기 싫어요. 그거는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고 당당하고는 싶은데 싫어. 근데 그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너무 일어놓으신 게 많으셔서 그런 거고. 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아쉽긴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을 떠나서 당장 죽어도 여태까지 재밌게 잘 살았으면 저는 앞으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원장님께서 더 이루고 싶은 뭐 큰 꿈이 그런 건 계시면 없죠, 사실은. 네.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여태까지 재밌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남은 삶이 어쨌든 그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런 것도 더 그냥 여생처럼 재밌게 즐기다가 사는 그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그러니까 사망, 죽음을 다 이제 뭐 거의 90% 이상 병원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왜 병원의 장례식장이 그렇게 꼭 필요할까요? 이제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안전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환자와 의사와의 그런 관계를 깨놓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일단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호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병원에서 죽는 게 누구나 다 보는 안전한 그런 법적 테두리가 법적으로 안전한 그런. 그렇죠. 그래서 실은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자가 뭐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이 병사가 아니면 무조건 다 검시관이 와서 이거를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은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든 뭐 타살의 그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그걸 확인하는 그런 거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긴 한데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실은 이제 병원에서도 이거 분명히 외인사예요. 외인사인데 또 외인사로 하게 되면 또 검시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병사로 바꾸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병원을 갖다가 신뢰하게 되고 그럼 또 병원에서 환자가 죽고 나면 그걸 또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빼든지 아니면 병원 내 장례식장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사람 살리는 병원에서 왜 이렇게 장례식장이 성업이 돼야 되는지 결국 이전에 이제 실은 의료 수가가 제대로 책장이 지금도 물론 안 돼 있지만 의료 수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서 이제 주차장과 장례식장으로 돈을 많이 벌어달았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병원의 수지를 맞출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책에 썼던 것 중에 하나도 그 장례의 문화에 대한 어쨌든 허례 허식부터 시작해서 뭐 젓가락 하나에 뭐 원가 1,000원짜리인데 그거를 갖다가 6-7천 원에 받아도 상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 부모님한테 쓴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쨌든 후려치는 그런 가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장례 문화가 바뀌려면 병원 장례식장이 붐비지 않게끔 집에서 임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예.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장례식장도 할 수 있고 집에서 또 문상을 받아도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러네. 그래서 제대로 된 장례 문화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정말 장례의 본질, 음. 망자에 대한 고인에 대한 어떤 추모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그 딱 두 개인데 근데 생전 장례식을 옛날 일본의 유명한 재벌 회장님이 하신 거 내가 한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살면서 이제 아주 나이가 연도에 90 다 되신 분인데 다 불러서 그 생일 파티 하듯이 파티했던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생전 장례식입니다. 네. 너무 그러고 싶어요. 이게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순간을 제가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 댓글에 뭐 누가 보면 결국 보다 보니까는 결국 암으로 죽는 것보다 그냥 뇌출혈로 죽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확 죽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 죽는 내 마음대로 것보다 돼?
근데 굳이 선택한다면 이제 확 죽는 것보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암으로 죽으면 실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여명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저는 그것도 있네.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그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페인 컨트롤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다 고통 속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뭐 좋은 의술을 도움을 받으면 비록 생명은 다하더라도 품이 있는 예, 죽음을 맞습니다.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제가 만약에 죽음의 순간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생전 장례식, 아까 그 일본 재벌이 했다는 그런 생전 장례식으로 예, 예, 예. 아니 왜 장례식을 슬퍼야 돼? 생일보다는 장례를 갖다가 더욱더 축하해야 되는 그런 잘 보내야 되는 야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 너는 이런 업적을 이뤄내서 정말 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을 심어줘서 고맙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떠나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죽음이라는 게 상실이다 보니까 어떤 상실에 대한 그 고통이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승화, 눈물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저는 실은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어떤 생전 장례식 그래서 마지막에 나 죽고 나서 장례식 와봤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난 모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원장님께서 아까 장모님의 그 아시는 분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잘 했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그런 당사자 있다면은 내가 죽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전날 다 불러가지고 그동안 정말 고맙고 잘 살았다. 덕분에 정말 내 인생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으니까 나 이제 그만 갈 거니까는 뭐 슬퍼하지도 말고 다음에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딱 밥 한 끼 맛있게 사주고 보내주면은 서로 어쨌든 매듭. 좋죠. 저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웰다잉에 대해 어쨌든 주제 중에 하나가 결국 작별 인사 잘하는 법. 작별 인사라는 건 결국 작별 인사라는 게 인사잖아요. 서로 간에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잘 맺어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게 그런 거가 항상 웰다잉으로 전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90점 돼서 이제 다 살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의식 있고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 장례식을 치렀는데 10년째 안 죽어. 그럼 이제 매년 사전 장례식을 하는 거지 이제. 매년 하면서 이제 매년은 야, 넌 장례식 생일 잔치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 사전 부고장을 미리 써보고 그러면 가족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받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말 그대로 사전 부고장, 생전 부고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의 관점인 거지. 그래서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식의 관점 내지는 내 주변 지인분 입장에서는 그냥 쟤 그렇게 썼구나. 약간 이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기는 하는데 써보지는 않았는데 아직 못 쓰기는 조금 이른 나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어느 나이가 되면 제가 뭐 환갑잔치는 안 했으니까 칠순잔치도 안 할 것 같아요. 8순쯤 되면 저도 뭐 그렇게 자서전이 돼야 되나 자녀한테 주는 짧은 회고록이 될래나 그런 거 하나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응원합니다. 그거 네. 되게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미리 한번 썼던 게 이제 내 지나온 과거를 60점에 한번 조그마한 소책자를 낸 적이 있는데 덧붙여서 거기 조금 이렇게 하나를 남겨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생전 부고장이죠. 뭐 부고장이라는 게 단순히 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네. 책이나 어쨌든 자신의 가치관을 갖다가 물려주는 유산 못지않은 그런 기록. 어쨌든 죽고 나면 남는 거는 뭐 기록밖에 없죠. 기억밖에 기억하고 없어. 그런 기록이- 기억을 심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네. 그런 기록들. 여기서 이제 어쨌든 생전 부고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남겨놓는 거는 되게 중요한. 아직 뭐 50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한마디 한 줄로 딱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잘 살았구나. 어차피 내 인생 그냥 여행처럼 왔다 간 것처럼 그냥 즐겁게 재밌게 잘 살았구나.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려면 한없이 죽을 만한 100가지 이유, 뭐 살려면 살 만한 100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 저는 그냥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이렇게 아주 평탄한 것도 아니었지만 삶 자체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노력하고 막 쟁취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무르르듯이 그냥 순간순간에 재미를 찾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 군의관 시절 이후부터 저의 어쨌든 인생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당장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재밌게 잘 살았는가. 그래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오랜만에 만나면 야 너 재밌어?
잘 재밌게 잘 살고 있냐? 재밌게.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재밌냐? 재밌냐? 예, 재밌게 잘 사냐라고 얘기하면 야 누가 회사 생활이 재밌어?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매 순간 뭐 재미없고 싫을 만한 이유가 100가지지만 제 입장에서는 재밌어 할 만한 이유를 100가지를 찾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세상에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마음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뭐 더 달라지거나 바뀌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실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순간순간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주신 이 대추차도 너무 맛있고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잘 받아주시고 그러시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너무 즐겁고 새로운 건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안 좋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재밌게 잘 살았는가 라는 거 저는 그래서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재밌게 잘 살았다. 재밌게 잘 살았다. 예. 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재밌게 살았느냐? 저는 열심히에다가 방점을 찍고 살았는데 아. 근데 이제 그 제가 멘토로 모시는 그분도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네, 병원에 365일 매진해 가면서 수술 엄청 열심히 하시고 50대 초반 나이에 뭐 애뉴리즘 뇌동맥류 수술 뭐 1000건 이상 넘게 하고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고 병원에서도 보증 맞고 막 승승장구하시고 이러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뇌출혈을 맞으셔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광우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아, 힘든 저 끝까지 달리 올라가면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냐. 목적 있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이렇게 주변도 풍경도 좀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즐기면서 그렇게 해서 살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건 너의 가족이다. 가족과 항상 일이 있을 때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인생을 자기와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게 저는 너무 그때 30대 초반 나이 때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실은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이라는 게 결국 막 전력 질주하는 그런 인생보다는 순간순간 그냥 산에 올라가면서 뭐 꽃도 보고 물도 마시고 나무도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중요하지 않나. 꼭 정상에 못 가면 8분응선까지 갔다가 내려와도 상관없다는 예,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미련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뭐 제가 존경하시는 제가 좋은 멘토 선생님의 인생을 따라서 이렇게 쭉 밟아오고 지금의 내 삶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당장 죽어도 참 재밌게 잘 살았구나라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항상 되뇌이다 보면은 뭐 이 정도면 뭐 나이스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보다 재밌게 아는 얘기인데 잘한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그 일과 휴식의 밸런스 네. 아니면 재미와 보람의 밸런스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뭐 40살 넘기 전까지 열심히 하라는 게 기본입니다. 40 넘어가서 조금 한번 톤다운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파스칼의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이라는 배량을 향해 질주한다라는 이제 멋진 얘기를 했는데 그건 철학자들 얘기죠. 근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한 과정을 잘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루 우리 박광 교수님 얘기하듯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오늘 여정을 잘 마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광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셀코TV와 저 함익병이 준비한 오늘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